안녕하세요. 실화 사연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연 듣고 있으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싶은 일들이 많더군요. 제 이야기도 남들이 들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 사람 그래도 버티고 산다. 이런 생각이요. 기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줍음이 좀 많았어요.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발표라도 시켜주면 정말 많이 난감했어요. 겨우겨우 한 줄 다 읽고 자리에 앉으면 등에 식은 땀이 축축하게 배어나왔죠. 그런 내성적인 성격 덕분에 연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잘만 사귀던데 그건 저와 거리가 먼 일이었죠. 야, 너는 아는 누나도 없냐? 예, 그렇습니다. 이 새끼 대답하는 꼴 하지 마라. 군대에서는 아는 여자 없다고 바로 위선님한테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누나라도 있었으면 거기라도 비벼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외동이었어요. 한 번도 부모님께 싫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누나나 동생 하나 안 나눠주시는 게 그리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도 버티다 보니 다 지나갔습니다. 버틸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이제는 웃으면서 욕 한마디 하고 지나갈 정도가 됐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직장을 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도록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집안에 하나 있는 귀한 아들인데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귀고 있으니 어머니는 속이 말이 아니셨어요. 이번 주에 선 한번 보자. 또요? 아니 그럼 어쩔 거야. 너 장가도 안 가고 평생 혼자 살 거야. 알겠어요. 누나랑 단둘이 있는 게 어려운 사람이 선자리라고 뭐 편했겠습니까?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라는 거라도 해야 어머니한테 덜 혼나지 싶어서 억지로 선을 보러 다녔죠. 주말마다 잡힌 선자리에 꽤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나름 외국계 회사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저 나름 허우대도 멀쩡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선을 보는 사람마다 퇴짜를 놓더라고요. 네, 이쯤 되면 아무래도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저도 이제서 생각해보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은이지만 그 당시엔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당장 단둘이 만나는 게 어려웠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짝이라는 게 있는지 그렇게 수없이 퇴짜 맞던 선자리에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 식사 나 같이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해도 자꾸만 안 되니 나는 정말 연애 따윈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한동안 선을 안 봐야겠다고 맘먹고 나간 자리였어요. 거기서 만난 그녀는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과 너무 달랐어요. 다르다 못해 정말 특별했죠.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너무나 편하게 해주는 그녀 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저리 얘기를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저를 멀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만나자며 약속까지 잡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느낌은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를 안 잡으면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는 예감도요. 선을 보고 들어오는 날엔 늘 죽상이었는데 웬일로 표정이 밝은 저를 보시곤 어머니는 바로 눈치채셨어요. 너 잘됐구나? 그렇지 맞지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이고 이제 네가 임자를 만났다. 잘됐다 잘됐어. 그냥 내일같이 밥 먹기로 한 것뿐이에요. 김치 국물 먼저 드시지 마세요. 뭐든 시작이 반이랬다. 내일 가서 더 휘어잡고 와. 알았지? 제 성격을 잘 아시면서 휘어잡고 오라는 엄마를 보며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은 집에 와서도 계속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그녀 덕분에요. 다음날 약속대로 그녀와 저녁을 먹었어요. 둘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고기를 썰어서 먹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미 제 눈엔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식사 안 하세요? 고기 부드럽고 맛있는데 좀 드시지 그래요. 아, 저는 왠지 배가 부르네요. 얼마 안 드셨는데 벌써요. 네, 은영씨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요. 어머, 정말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저조차도 신기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한 번 주고 나니 속절없이 빠져든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연애도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저한테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맘 같아서는 당장 결혼해서 어디 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결혼을 실패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확신 같은 게 필요했어요. 기성 씨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기성 씨가 저한테 너무 맞춰주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저도 기성 씨 맞춰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 여자랑 사귀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요? 거짓말 진짜예요. 연애가 처음이라는 말에 그녀의 눈이 동그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지만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잘 안 되고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선보러 다닌 건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기성 씨랑 얘기하는 거 재밌는데 내 얘기가 재밌다고 해주는 사람 은영 씨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은영 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말이 먼저 나오고 말았죠. 여전히 놀란 토끼 눈이었던 그녀의 눈이 더 커지더라고요. 진짜 눈알이 빠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인생의 선물이고 기쁨이었어요.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었던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나름의 대책으로 선을 내보내긴 했는데 번번이 결과가 안 좋으니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날짜리 빨리 잡자. 이왕 하는 거 머뭇거릴 필요가 뭐 있니? 알겠어요, 엄마. 은영 씨한테 부모님 뵙자고 얘기할게요. 그래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기성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너무 좋아서 그러지 좋아서. 좋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엄마를 보니 제가 참 불효자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표도 못 내고 혼자 소갈이 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녀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었죠. 양가 3개월 내는 별일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목적으로 그녀와 만났기 때문에 결혼식을 서두르는 건 양가 모두 찬성했죠. 혼수를 한다거나 예단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장가가는 저를 놀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야, 모태솔로 정기성 평생 호래비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너도 가긴 가는구나. 야, 진짜 마음 착한 재수씨 만나서 장사 가는 거지 안 그럼 진짜 총각 닥치 못 될 뻔했어. 니들 자꾸 놀릴 거야 그만해. 자식 결혼하니까 좋으냐 좋아 이 자식. 얼굴이 활짝 폈네 폈어.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좋았어요. 쭉쭉 웃고 있는 그녀가 옆에 있으니 화낼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녀와 함께해서 드디어 제가 완전해지는 것 같았죠.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단이 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결혼 전에도 본가에서 생활을 했기에 빈집은 아니었죠. 하지만 날 반기는 사람이 아내일 때는 그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휴식을 즐겼어요.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백수 만든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쓰였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당신 일 그만두게 한 건 아닌 거 몰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 에이, 내가 심심할 겨를이 어딨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당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 몰랐는데 의외로 살림에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고맙네.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얘기해. 직장 다니는 것보단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여튼 알았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취업을 하고는 크게 돈 쓸 일이 없어서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었기에
그 사람이 하고 싶다는 일이 있으면 이뤄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집 마련은 부모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솔직히 결혼하고 아이를 바로 가지고 싶긴 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한 거라 출산이 걱정되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 뜻을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마음이 생기면 얘기하지 싶어 당장은 기다려줬어요. 여보, 나 왔어. 연합대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더군요. 볼일 보러 갔겠지 싶어 씻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이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어디 다녀와? 아요 앞에 친구랑 차 한잔하고 오는 길이에요. 배고프죠?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저녁 식사를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제가 먼저 집에 왔다고 엄청 당황해하더라고요. 요즘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걸 그리 신경 쓰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보기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서 있는 그 사람 가까이 갔는데 목덜미가 붓더라고요. 당신 여기 왜 이래 긁었어네? 아 왜요? 빨개요. 빨간데 멍들겠어. 근데 얼마나 긁으면 멍이 올라와? 어디 부딪힌 거야? 아 왜 이렇지 잘 모르겠어요. 거울 좀 보고 올게요. 연애할 때도 아내는 감기 걸리거나 잔병 치료가 좀 많았는데 몸이 허약해서 항상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아내의 몸이 약해서 보약을 지어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씩 하고 계신 터라 더욱 걱정이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사실이야. 진짜 임신이야. 그럼요. 오늘 병원까지 다녀온 거려. 여기 봐봐요. 이게 아기 집이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주 만에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고마워요. 난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나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희 임신 소식을 내심 기다리고 계셨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이니 새아기가 임신했대. 네 엄마 이제 2개월이래요. 기성아 정말 축하한다. 새아기한테도 애썼다고 전해라. 네 엄마 저의 결혼에 이어 임신까지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겹경사가 생겼다고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셨어요. 그 위에 부모님 지인들은 이미 손주들을 보시고 그 재롱에 웃을 일이 있다고 그리 자랑을 하시는데 본인들도 결혼도 안 한 아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모든 걸 이뤄준 아내는 집안의 보배와 다름없었어요. 새아가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그래 필요한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거라. 네 얼마든지 사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이미 기성씨가 다 해줬는데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새아가 차나 바꿔줍시다. 이제 임신해서 다닐 때 안전하게 다녀야지. 그래 그러자꾸나 기성이가 차를 좀 골라봐라. 알겠어요. 부모님은 아내가 혹여나 불편한 게 있을까를 신경 쓰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흘거나 찹쌀만 했다가 금방 가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해주셨죠. 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는지 누구나 알 만큼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아이 성별이 나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마음속으로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란 얘기에 약간은 서운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당신 외동이라서 아들이 나왔으면 했는데 바람대로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마누님께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것 같고요. 뭘 그렇게 생각해 요새 세상에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어머니께 얼른 알려드려야겠어. 당신이 전화해. 내가 장모님께 전화드릴게. 양가 어른들께 전화로 아들이라고 알려드리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들이라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잘했다고 대견하시다며 아내 덕분이라고 몇 번이나 그러시더군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셨어요. 정말 아들인 저보다 더 챙기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막달이 다가올수록 아내 비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임신한 여자비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지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태동을 할 때 출렁이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요 녀석 얼마나 장난꾸러기로 나오려고 이렇게 태동이 심해. 그러니까요. 밤에 잠도 잘 못 잔다니까요. 아빠 닮았으면 점잖을 텐데 말이에요. 성격은 당신 닮은 모양인데
아이참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저희 부부는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냥 행복한 부부였어요. 저는 회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2달에 한 번씩은 2주씩 꼭 출장을 다녔으니까요.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도 출장을 다녔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고는 했었죠. 이번에도 2주는 걸릴 거야. 당신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두고 가려니 마음이 많이 쓰이네. 괜찮아요. 당신 없는 동안에 친정에 가 있으면 되는데 뭘. 마음 쓰지 말고 다녀와요. 최대한 기간 당겨서 올게. 몸 조심해. 알았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걸 억지로 떼서 저는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쓰였죠. 게다가 매일 보던 사람을 못 보게 되니 더 보고 싶더라고요. 매일 영상통화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도 영상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친구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남자친구야. 아, 그게 사촌동생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 봤죠?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매형. 오랜만이죠? 아, 오랜만이네. 사촌동생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면서 같이 차 한잔하고 있다고 인사를 시키는데 결혼식 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에는 없지만 본 것처럼 인사를 했죠. 혹시 모른다고 하면 실례가 될까봐요. 한국에 들어가면 같이 술 한잔하자고 마무리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내를 짧게 봐서 저는 또 서운했죠. 그리고 사촌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싫고요. 출장 때문에 멀리 있는 게 더더욱 싫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어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의 그 사촌동생부터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하니 만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았죠. 원래 하는 일이 이거니 앞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또 저 없을 때 둘이 만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친해져놔야겠더라고요. 혹시 또 제가 부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사촌동생을 초대했습니다. 아내보다 2살 어린 사촌동생은 저에게 매형 거리면서 애살 있게 굴었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고 호흡대도 훤칠하니 좋았어요. 아니, 처남은 왜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어? 아우, 매형 결혼 안 닿다고 하세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 독신주의자예요. 뭐라고? 독신주의자? 정말이야? 여보, 말도 마요. 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애라니까요. 누나 돌같이 보진 않아. 그냥 자주 바뀔 뿐이지. 처남은 말 그대로 자유 영혼이었어요.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하는 처남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두 달씩 휴가가 생기는데 그때 모아놓은 돈을 여행하는 걸로 다 쓰고 자기 투자하는 데 쓰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제 옆에 앉아서 제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주는 아내와 곧 태어날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처남 즐길 만큼 즐기고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쵸, 여보? 아우, 이 커플 완전 닭살 커플이네. 셋이서 보낸 식사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처남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술을 한잔하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하면서 더욱 친해졌어요. 해외 출장이 많았던 저는 처남이 저희 집 근처에 산다는 것이 너무 큰 위안이 되었고 늘 아내가 걱정이었는데 한시름 놓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는 예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첫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어쩐지 아내를 더 많이 닮은 듯한 우리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는 그 말이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양가 어른들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늘 영상통화를 하시고 집에 손주 보러 가도 되냐고 하셨어요. 제 눈에도 일이 예쁜데 오죽하실까요? 그래도 출산하고 몸조리하는 아내에게 피해가 될까봐 참고 계시는 양가 부모님인 걸 알기에 저는 더 자주 아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드리곤 했었죠. 아들 녀석이 100일쯤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2년간 해외 발령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보통 해외 발령이 나면 가족 모두 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2년간 떨어져 있게 되었죠.
이제 한참 뒤집고 옹알옹알거리는 아들이 눈에 박혀서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도 너무 미안했고 출산하고 잠을 많이 못 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봐왔던 터라 더욱 그랬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발령 전 2주일간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저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그 시간을 오롯이 헌신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다 차려주고 아내에게 살림은 손도 못 대게 했죠. 여행을 마땅히 갈 수가 없어서 좋은 풀빌라와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을 맡아주신 덕에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출국하기 이틀 전 저는 처남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술 한잔을 하며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했죠. 네, 형. 걱정 마세요. 제가 누나랑 우영이 잘 챙길게요. 고마워. 처남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내도 형제자매 없는 혈연 단신이었고 저 역시 외동 아들이라 아내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은 또 외곽에 있어서 급한 일이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고요. 그나마 처남이 저희 집이랑 차 타면 10분 거리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출국을 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미국 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코로나라는 변수로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지면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일은 넘쳐났고 저는 회사 집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계속 아내와 아들이 눈에 밟혔지만 휴가를 받아도 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답답하기만 했죠. 가끔씩 하는 영상통화와 아내가 보내주는 메일을 통해 아들의 근황과 사진들을 보며 혼자 울며 웃으며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자가격리 기간이 얼마나 더디 가는지 아내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상봉을 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3살이 된 아들은 제가 낯선지 아내의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낯가림이 심해서 그래요. 우영아, 아빠잖아. 아빠 해봐. 아빠? 으아아. 아내가 아들을 제게 안기려고 하자 아들은 넘어갈 듯 울고 말았어요. 2년 동안 못 본 사람이 많이 낯설고 놀랐나 보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한 주 동안 받은 휴가 기간 동안 본가와 처가에 인사를 다니고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아내와 아들을 많이 챙겨준 처남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전히 솔로인 처남은 저를 무척이나 반가워해 주었죠.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아들 녀석이 처남 무릎에서 계속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우영아, 삼촌 밥 못 먹잖아. 엄마한테 와. 아내가 말했지만 아들은 떼를 쓰며 결국 처남의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처남은 아들이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밥을 떠먹이고요. 우영아, 물 먹고. 아내가 아들에게 물 한 숟가락을 떠먹이면 처남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이고 아들은 병아리처럼 요물요물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 편에서 보고 있는데 어쩐지 소외감이 들었어요. 마치 저렇게 새 식구가 가족 같더군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고개를 흔들며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으니 아들이 저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혼자서 씁쓸해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처남에게 말이에요. 아내와 처남이 깜짝 놀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제 눈치를 보았어요. 우영아, 아빠 아니고 삼촌 아니야? 삼촌 아니야? 아빠는 여기 있잖아. 아내가 저를 가리키자 아니야. 아빠 아니야. 하며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내와 아들을 챙겨준 처남이 자신의 아빠인 줄 알아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서운했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씁쓸하게 반주로 내어놓은 소주잔만 들이켰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아들과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 어린이집을 제가 등하원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고사리 같은 아들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영아, 오늘도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응, 아빠가 마치고 또 데리러 올게.
아빠, 아니야. 아들은 저에게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우영이 삼촌 되세요? 네? 아니요. 우영이 아빠예요. 네? 아빠요? 아, 네. 아들을 어린이집 앞에 데려다 주는데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사분이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제가 아들의 아빠라는 말에 엄청 당황해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혹시 처남이 우영이 어린이집 데려다 준 적 있어? 네? 아, 네. 제가 컨디션 안 좋고 하면 저 대신 데려다 주겸 했었어요. 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내가 우영이 아빠라니까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 아, 당신은 처음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처남이 우영이 아빠인 줄 알던데 나 좀 서운해. 에이, 뭐가 서운해요. 선생님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걸. 이제 당신이 한국에 왔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뭔가 처남에게 제자리를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의 휴가는 너무 빨리 지나갔고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적응도 해야 했고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제가 집에 가면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자고 있는 날들이 많았죠. 그래도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힘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일이 일찍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서프라이즈로 아내를 위한 꽃을 하나 사고 아들에게 줄 뽀로로 케이크를 샀죠. 내친김에 아들도 제가 픽업해서 집으로 가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바쁜가 보다 싶어서 저는 아들의 어린이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처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지? 처남이 이 시간에는 왜?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들이 처남에게 아빠라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고 처남은 아들을 번쩍 안고 비행기를 태워주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3명이 처남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몰래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의 전화 벨소리가 들리고 핸드폰을 보니 아내였습니다. 여보. 전화했었네요. 어디요? 아, 우영이 하원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 밑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아내.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네. 그래요? 그럼 나 옆동산은 우영이 친구 엄마네에서 저녁 먹고 좀 놀다가 갈게요. 그래 알겠어.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처남과 있는 것을 숨기는 건지, 왜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미행을 하는데 3명은 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셋이서 밥을 먹더군요. 어느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차장으로 나와서 차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셋이서 나와서 또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곳은 처남의 집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밖에서 처남과 술을 먹다가 제 차로 대리를 해서 처남을 내려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처남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제가 집 안으로 데려다 주었었죠. 그땐 저도 많이 취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엄청 깔끔했고 화장실에 칫솔 그리고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자유 영혼이니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집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명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 서 있다가 마침 안에서 나오는 사람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처남이 사는 호수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숫자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숫자를 굉장히 잘 외웠거든요. 눈앞에서 3사람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벨을 눌러봐야 열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1시간쯤 기다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3사람이 나오는데 문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여보, 여기는 어떻게? 네 형. 2사람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옆동에 있는 우영이 친구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기범이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 저는 2사람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관이더군요. 그때는 술 취하고 어두워서 못 받는 거였는지 집 안 곳곳에는 아내와 처남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고 아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냥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돌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아내의 사진, 긴 생머리의 아내와 처남과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사진. 그걸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네 뭐냐고?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인 거야? 여보. 아드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 정말 미안해요. 속인 거 정말 미안해. 사실 기범이랑 연인 사이였어. 근데 지금은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믿어줘.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저는 둘이서 찍은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에 놀란 아들이 자지를 지겨넣었고 처남, 아니 그 남자가 아이를 달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기 안겨있는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를 빼다 박은 아이. 저는 정말 다리가 후들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나와 결혼한 거야? 왜? 이렇게 계속 내 엇관계로 만날 거면서 왜 그랬냐고. 저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매형매형 거리면서 뒤에서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얼마나 재밌었어 그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 투성이었는데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탓이겠죠. 제 자신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아들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 아들이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고 그 사이 아내는 저와 선을 보고 초스피드로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남자를 버리고 돈 많은 저에게 시집왔던 여자,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천사 같은 아내, 착한 아내로만 알고 살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남자를 만난 아내, 둘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죠. 아내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저와 가족들을 속이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세 사람 행복하게 잘 살자고 약속했더군요. 제가 넉넉하게 주었던 생활비는 고스란히 그 남자와 두 집 살림에 보태어졌고 아들한테 해주라고 2년 동안 보내주었던 모든 돈은 제 아들이 아닌 그 남자의 아들에게로 다 들어갔습니다. 처가의 장모님께서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큰 수술비도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 들어갔더군요. 자신의 아들을 가난하게 키울 수 없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혼하고 위자료 챙겨서 가겠다고 하는 여자,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제 인생 따위는 안중에 없었어요. 철저하게 저를 이용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위자료 청구와 상간남 소송을 했고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회사는 1년간 휴직을 한 상태고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하지만 말처럼 쉽게 마음이 회복되지 않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머리 벌벌 떨립니다. 정말 인간도 아닌 것들. 꼭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